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부지방에 폭우를 쏟은 장마전선이 제주로 남하한 가운데 내륙은 주말에 무더위가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경기와 강원은 도로가 끊기고 토사가 아파트 주차장까지 덮치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극심한 강우에 이어 장마까지 겹치면서 채소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추 가격이 지난달보다 67% 오르는 등 치솟는 밥상 물가에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봉훈 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만큼 일과의 사의는 반려할 예정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사법개혁 특위 구성 등 양당 합의 조건 이행을 약속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습니다. 1년에 100건, 많게는 2만 건이 넘는 소송을 거는 전문 소송꾼들 때문에 법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판사 욕설이 가득한 소장이 부지기수지만 소장 접수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MBN이 이슈 추적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우리나라와 일본이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참석을 반대한다고 하자 미국이 중국에는 거부권이 없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뚫렸나 싶었던 분들 많죠.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새벽까지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쳤지만 제주도는 내일부터 다시 비가 시작될 전망인데요. 반대로 내륙 대부분 지역에선 주말 내내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뿌연 안개 사이로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집니다. 등산로 입구에는 입산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일부 탐방로의 입산이 통제된 겁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전역에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한때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한라산 삼각봉에는 169.5mm, 서귀포에는 107.2mm 등 산지와 제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간당 50mm 내외의 많은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되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소방대원들이 배수 지원에 나서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장맛비는 잠시 그쳤지만 남서풍이 불어와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산지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전역에 5에서 50mm의 강수량을 보일 전망입니다.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면서 약화되어 그 영향권에서 다소 멀어졌으나 주말인 내일과 휴일에는 남풍이 유입되면서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이와 함께 이번 주말 제주는 다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중부 지역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게는 170mm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잠기고 도로가 끊겼습니다. 남양주시에선 카페 일대가 물에 잠겨 시민들이 고립됐고 아파트 주차장엔 빗물에 토사가 밀려 들어와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흙탕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발이 잠길 정도로 흙탕물이 차오르자 놀란 주민들이 긴급히 내려와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뒤에 공사하는 데서 흙물이 내려와가지고 막 진짜 그 당시에는 지금 끔찍할 정도로 물이 계속 쏟아졌거든요. 아파트 뒤쪽으로도 막 바위 같은 게 굴러떨어지고. 경기 남양주 진접읍에선 어제 저녁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시민 3명이 고립됐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한 7, 80m의 물이 찼대요. 허벅지 높이 정도. 저희 구조대가 출동해가지고 안전하게 이제. 호우로 인근 하천에서 물이 불어나 시민 3명이 고립돼 구조됐던 현장입니다. 물이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들어와 보면 아직 제 발목 높이까지 잠기는 상황입니다. 지난 밤 사이 가평군 172.5mm, 포천 172mm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 사이 내린 비로 가로수가 꺾여 쓰러졌고 잔해들이 도로 한켠에 쌓였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봇대와 부딪혀 전선이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와 동해안에서도 비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엔 강원 홍천군의 홍천 강변에서 강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된 야영객 3명이 구조됐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남서쪽 바다에선 기관 고장으로 요트에 고립된 승선원 2명이 해경에게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동안은 가뭄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었는데 이젠 장마가 시작됐죠. 채소값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도 배추는 71%, 상추는 67%나 올랐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배추 가격이 한 달 만에 3,000원대를 넘어섰고 무 가격도 2,000원에 육박합니다. 작년 이맘때보다 소매 가격이 50% 정도 오른 겁니다. 도매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상추의 경우 4kg 도매 가격 기준 지난주보다 가격이 4,000원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 달 새 무려 67%가 오른 건데 배추와 대파도 도매 가격이 작년보다 각각 71%, 75%씩 급등했습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양파와 마늘 가격이 급등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상추와 배추까지 가격이 치솟는 겁니다. 또 지금 장마철이다 보니까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다가도 요즘에는 한두 번 더 생각하게 되죠. 정부는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 1에서 2회에서 매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축산물 수급 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장마는 짧은 시간에 매우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돼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격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원인을 두고 2년 전 월북이라고 했다가 최근 이를 번복하면서 해경이 비판을 받았죠. 이에 책임을 지고 오늘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인사, 해경 전 간부 9명이 일괄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중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지휘부에 있던 인사는 모두 5명입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2년 전 해수부 공무원 이모 씨의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번복했습니다. 사실상 월북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해경은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6일이 지나서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때늦은 사과에 비판이 계속되자 결국 정 청장을 비롯한 치안감 이상 해경 고위 간부 전원이 집단 사의를 표했습니다. 정 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해양경찰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려면 새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의를 밝힌 지휘부는 정 청장과 서승진 차장, 본청 고위 간부 3명, 4개 지방해경청장입니다. 이 중 사건 당시 지휘부였던 인사는 모두 5명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수리할 대통령실은 공지문을 통해 뜻은 존중하지만 감사원 감사 등 진상규명이 진행 중이라며 일괄 사의는 반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내부 게시판에는 지휘부가 다 나가버리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지 걱정이라는 글 등이 올라왔습니다. 유족 측은 해경 지휘부가 양심 선언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국민의힘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추정 근거가 된 감청 정보 7시간 분량을 조사한 결과 월북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숨진 걸 알면서도 그 다음 날 우리 공무원을 찾아달라고 했고 통신선이 끊겨서 아쉬웠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도 거짓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를 방문해 감청정보 7시간 분량을 확인한 결과 고 이대준 씨가 북측에 발견된 지 2시간이 지나서 월북이란 단어가 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측 상부에서 먼저 월북이냐고 물었고 이에 초병이 월북했다라고 답하는 대화 한 번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월북했다고 합니다가 이대준 씨가 자기 목소리로 제가 월북했습니다라고 했는지 북한군 초병이 당신 월북한 거 아냐 물어보니까
예라고 했든지 두 가지인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9월 22일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도 23일 북한 측에 실종자 발견 시 인도해달라는 뒷북 통지문을 보냈고 사망 전보다 수색 인원도 늘리는 쇼를 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유엔사 판문점 채널이 있었다, 즉 통신선이 끊어졌다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었다고 국방부가 확인해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입니다. 국회에서 이 씨 유가족과 만난 국민의힘은 월북몰이가 시작된 23일의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23일 새벽 1시 그리고 오전 10시 두 차례 걸쳐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거치고 난 후 24일 오전부터 국방부 보고서가 확 바뀝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성명을 내 문재인 정부는 최선을 다해 수색했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다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정치 모략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대신 국민의힘도 지난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죠. 당시 합의엔 법사위에서는 체계, 자구 심사만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지금의 법사위원장보다 권한이 확 줄어드는 거죠.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1박 2일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돌아와 기자회견을 자처한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해 7월 전임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대로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습니다. 합의대로 하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데 동의합니다.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필수 조건입니다. 27일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야 간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축소 등을 이행하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연계 배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선 있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민주당 발표 이후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비공개 회동을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여야 간 극적 합의로 3주째 개점 휴업인 국회가 제대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진로 모색을 위해 가졌던 워크숍이 오늘 끝났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가 역시 중심 의제였는데 다수가 불출마를 촉구했고 이 의원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면전에서 대놓고 나오지 말라는 의원도 있었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은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난상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특정 후보의 책임과 역할이 큰 만큼 책임이 당연히 큽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그분들한테만 돌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같이 좀 반성하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팬덤 문화와 계파 정치를 지적하고 성찰하는 내용이 나온 건데 무엇보다 차기 당권과 관련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계파 간 정면 충돌은 없었지만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의원과 당권 경쟁자인 홍영표 의원이 있는 14조 조별 비공개 토론에서 불출마 의견이 직접 거론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과연 이재명 후보나 나나 출마하는 것이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보자. 사실상 동반 불출마 제안인 건데 이재명 의원도 당대표가 된다 한들 임기 동안 개인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며 고민하겠다는 답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재명 의원은 기자들에게는 말을 아꼈습니다. 어제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한번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워크숍은 끝났지만 전당대회 출마와 선거 룰을 놓고 개파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 52시간 개편안에 대해 나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보고를 받은 게 있다고 해 하루 종일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책 방향에 대한 것일 뿐 확정된 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는데 민주당은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해 그새 입장을 바꾼 거냐,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종희 기자입니다.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 근로 관리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주 52시간을 월 단위로 유연 관리하겠다는 고용부 발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에 언론에 나와서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건 아닙니다.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고용부 발표는 이미 인수위나 국정과제를 통해 발표한 내용이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다만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브리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부총리가 노동부에다가 아마 민간 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좀 조언을 받아가지고 노동 시간의 좀 유연성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보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민주당은 노동계의 비판을 의식해 입장을 바꾼 거냐며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반응에 놀라 서둘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문란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언론에 보도된 고용부 발표안을 최종안으로 잘못 이해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이어 정부 내 혼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1년 전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있죠. 원운석을 교체하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이 원운석이 또 교체됩니다. 이건 얼마나 갈까요? 국가정보원은 또 1급 27명 전원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려 인사 태풍도 예고했습니다. 박장은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의 원훈이 1년 만에 다시 교체됐습니다. 국정원은 지난해 6월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이라는 새로운 원훈을 도입했는데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동안 복역한 고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글씨체를 사용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정원은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됐을 때 사용한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은 과거가 아닌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1급 보직국장 27명 전원을 대기 발령하고 국장 아래 직급인 단장을 국장 직무대리 형태로 보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내부 인사이동이라고 하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앞두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부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위직까지 연쇄 인사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새 정부가 원훈부터 조직까지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SNS를 보니까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간장을 마신 건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 SNS에 디코이를 안 물었더니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 이제 다음 주 내내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암호 같은 말인데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간장은 안희원을 비판하는 별명인 간철수와 장제원을 합친 용어로 풀이됩니다. 윤핵관의 대표격이죠. 장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최근 극심한 내용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대통령 돕는 정당이 맞냐고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가 이를 두고 드디어 직접 쏘기 시작한다고 불편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 전에 디코이를 물지 않는다는 말도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찾아보니까 디코이는 사냥감을 유인하기 위한 유인용 새를 뜻하는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미끼 같은 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이 대표와 공개석상에서 다툼을 벌였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공격하라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명장의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윤리위 사태 등으로 자신이 쥔 당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의원 모임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재명 의원, 그러니까 이 의원이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끝까지 있진 않았나 봐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긴 했는데요. 마지막에 잠깐 자리를 먼저 이석했습니다. 먼저 어제 조 추첨이 끝나자마자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 의원이 속한 14조가 죽음의 조라는 말이 돌았는데요. 왜요? 친문계 대표격인 당권주자 홍영표 의원과 박강원 의원 등이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상과 다르게 조별 토론에서는 격렬한 비방까지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다만 이재명 의원은 약속이 있다면서 40여 분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자리를 차고 일어난 게 아니고 다른 일정이 있는데 우리 군인 토론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먼저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별다른 약속은 없던 것으로 안다고 그래요? 말해서 다른 의원들이 편하게 논의하도록 자리를 비워준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이 워크숍에서 이재명 책임론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옹호론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같이 많이 부딪힐 줄 알았는데. 네, 저희도 그런 걸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계 의원들 마치 잡음을 만들지 않으려는 듯하게 공개석상에서는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다만 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말하지 않은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재명 외에 대안이 있냐는 것이라며 불출마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 이러는 건 정치판에서 본 적이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워크숍은 2인 1실이 원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재명 의원은 혼자서 한 방을 썼습니까? 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 기본적으로 2인 1실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 의원이 누구와 한 방을 쓸까도 관심을 모았는데요. 저희가 취재해보니 이 의원은 독방을 썼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대선 후보까지 역임을 했고 상임 고문이라는 점이 가만히 듣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지원 전 민주당 공동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붉은색 옷, 지금 이렇게요. 옷을 입고 있어요. 하다못해 넘버까지도 저렇게 바꿔 달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진짜로 뭐 전향한 겁니까? 네, 합성된 사진인데요. 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사진을 합성해서 이렇게 빨간 옷을 입힌 사진은 다름 아닌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온 겁니다. 이 의원 지지자들이 당내에서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방향을 주장하는 인사들을 향해 수박이라고 지칭한 게 얼마 전 널리 알려졌잖아요. 이번엔 아예 국민의힘 마크와 번호까지 새겨서 박 전 위원장을 비판한 겁니다. 수박이란 용어 사용을 비판했던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괴물이 되지는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정답을 정해놓고 비난 먼저 한다면 누가 자신의 소신을 말할 수 있겠냐며 박 전 위원장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면 박 전 위원장은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네, 박 전 위원장 SNS에 폭력적 팬덤과 결별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살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만 보면 이 의원의 지지층, 개딸들을 정면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용을 보면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극렬 문파이고 고초를 겪은 대표적 정치인이 이재명 의원이라며 이 의원을 비호했습니다. 박 전 위원장은 원래 대선 직후 이재명 의원이 입당을 영입해서 입당했을 때만 해도 개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지선 직전 당내에 잇따른 성추문에 강경한 발언을 보이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 의원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야말로 폭력적 팬덤의 피해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을 향한 강성 지지층의 무분별한 비판에도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백길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 국민이 미리 신청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복지, 행정 등 정보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겁니다. 위원장에는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 회장이 유력합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처방전을 병원과 약국이 공유해 종이 처방전을 없애거나 세대 전입과 관련된 서류를 한 사이트에서 한 번에 뽑을 수 있게 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현하여
공공의사 결정이 데이터에 기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오는 28일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신설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이미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에 이은 두 번째 윤 대통령의 대통령 직속위원회입니다. 위원장에는 고진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이 유력합니다. 고건 전 총리의 아들인 고 회장은 윤 대통령과 초등학교, 대학교 동문으로 인수위 때 디지털 플랫폼 TF 팀장을 맡았던 바 있습니다. 전 정부부터 이어진 대통령 직속위원회 20여 개를 최대한 없애 4-5개만 남기기로 한 대통령실은 다만 일부 위원장을 놓고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1년과 1년 6개월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일부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서 고민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신설위원회도 2개로 한정하고 나머지 위원회가 필요한 분야는 TF를 적극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1년 전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던 굴착기 기사가 대전차 함정에 빠져 숨졌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전차가 빠지도록 우리 군이 만든 군사용 함정 때문에 사망한 건데 1년이 지나도록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홍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5월 굴착기로 경기도 연천에서 하천 정비 작업을 하던 최천복 씨가 대전차 함정에 빠져 숨졌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장애물은 전차가 진입하면 빠지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사고가 났던 현장입니다. 대전차 함정에는 이제 돌과 모래가 채워져 있습니다. 하천 정비 작업의 주체는 연천군이었지만 연천군은 최 씨에게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군청 담당 직원과 공사업체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 수사는 마무리됐습니다. 문제는 아무에게도 보상 책임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함정을 만든 건 인근의 군부대지만 하천 공사를 맡은 연천군이 군사시설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유족들은 자칫 실무직원이 처벌받는 것으로 사고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1년간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주무관만 처벌받고 끝나는 게 아닌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끝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고 직후 군청 측은 도의적 차원에서 장례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무직원의 임의적 판단으로 원래 쓰기로 했던 굴착기보다 훨씬 큰 굴착기가 사용됐기 때문에 군청이 완전히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조그만 거거든요. 이당장도 자주 못 가는데 신생회장이 돈도 큰일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이나 부처를 판단할 건 있죠. 결국 최 씨 유족은 사고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군사시설물로 인한 피해 보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긴 하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1년에 2만 3천 건의 소송을 걸려면 하루에 몇 건씩 해봐야 할까요? 무려 60건씩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프로 소송러, 전문 소송꾼이라고 불리는데 요즘은 전자소송제로 일일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로 소송을 걸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판사 욕설이 가득한 소장이 부지기수지만 사실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민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회사를 그만둔 이모 씨는 자신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동료 A 씨에 의해 신고를 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지만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졌고 A 씨는 회사 대표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류랑 증거를 계속 내면 인터넷 그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 넘게 시간 낭비를 한다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이처럼 소송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상대방에겐 정신적 스트레스가 되고 법원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초동 소송왕이라 불리는 정모 씨는 지난 2020년 한 해에만 2만 3천 건,
하루 평균 60건이 넘는 소송을 혼자서 제기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판사와 실무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0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B씨 모자의 소장엔 판사에 대한 인신 공격이 적혀 있습니다. 뭐 욕설을 한다거나 그 민원실에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소송 서류에 뭐 욕설을 써놓거나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법원은 이런 경우 부당소송으로 분류해 재판 진행에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행법상 소장 접수를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 전문 소송꾼 문제를 취재한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방금 기사에 소개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루에 소송을 60건씩 건다는 게 이거 정말 특별하고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런 사례가 더 많이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취재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판사들 대부분은 이런 부당소송인 사건을 직접 맡아본 적 있거나 적어도 주변인 사례를 들어본 적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꽤 되는 거네요. 네, 실제 저희가 입수한 통계 자료를 보면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요. 1년 동안 최소 100건에서 100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서울중앙지법에만 6명, 와. 대구와 전주, 부산 등 전국 각지 법원마다 있었습니다. 네. 최근 전자소송 제도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어디서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소제기 자체가 쉬워지면서 의미 없는 부당소송이 더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소송을 건다는 거는 그 당사자한테도 여러 가지로 신경도 쓰이고 돈도 들고 시간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송을 많이 걸까요? 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첫 번째 재판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런 무차별 소송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송 청구 취지에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이 판사가 무능하다던가 인민군이라던가 일방적인 욕설을 적어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나 판사한테 괜히 화풀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가능한 이 대법원 재심 절차를 반복해서 청구하기도 하는데 결국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는 재판 절차로 상대방이나 판사를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뭐 진행해야 될 소송이 많은데 재판도 많고 그러면은 처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판사 과로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네. 1년에 판사 한 명이 무려 4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사법 자원이 엉뚱한 데 쓰여 사건 적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당소송인 대부분이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지세나 서류, 송달료 등이 필요한데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여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합니다. 네. 이런 적지 않은 비용을 소송인이 내지 않고 버티면 고스란히 국고 손실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부당 소송을 명확히 규정해서 제한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모든 소장을 접수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영국에서는 아예 홈페이지에 이 부당소송인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재판 절차를 금지하는 강수를 두고 있고 이 프랑스는 고의로 소송을 지연시키거나 소권을 남용하는 자에 대해 최대 1만 유로, 1,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이런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 부당소송을 방지하는 규칙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로 횡단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중 무려 58%가 65세 이상인 걸 아십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의 외부 활동은 젊은 사람 못지않지만 걸음걸이가 늦고 민첩성이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학생 보호를 위한 스쿨존과 달리 노인 보호구역인 실보존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곳도 유명무실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포커스에서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길 한복판을 걷는 노인들 뒤에서 차량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거동이 느린 데다 장바구니를 끌거나 지팡이를 짚고 다녀 차량을 빨리 피할 수도 없습니다. 위험하지. 차도 제대로 못 가고 사람도 잘 못 가고. 명절 때 막 큰 저기 때는 엄청나요, 여기가. 차들이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는 지난해 전통시장 4곳을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으로 지정하려 했지만 상인 반발에 부딪혀 2곳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서울 전통시장 347곳 중 실버존은 단 2곳입니다. 기존의 실버존으로 지정된 구역 역시 실버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만 붙었을 뿐 단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불법 주정차 차량이 길목을 가로막고 노인들 사이사이로 오토바이가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여기 저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녀요. 왔다. 위험하지. 맞아. 우리 통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조금 전 보여드린 노인 보호구역에서 불과 150여 미터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인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은 한 대도 없고 표지판은 곳곳에 차량 속도판도 설치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실버존 통행 속도를 모두 시속 30km로 명시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법안 처리 순서에 밀려 외면받고 있습니다. 노인들도 아동같이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로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돼서 노인 인구 1000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체들이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노인 보호 구역을 잘 보행 중 사망자의 58%는 65세 이상. 국가인권위까지 나서 지난달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지만 국회와 사회적 무관심 속에 노인들의 보행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이달 초 KT가 직원들에게 야심차게 내건 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 사주에 가입하면, 그러니까 KT 주식을 사면 이자를 전부 지원해주고 주식 15%를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 주식 시황도 안 좋고 받아들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윗선에서 자꾸 강요한다는 느낌도 들겠죠. 회사야 동료라고 하고 있지만요.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T는 이달 초 우리사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청약 신청을 받았습니다. 자사주 취득 자금으로 최대 2,10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주면서 취득 주식의 15%도 지급했습니다. 직원들 복지 명목으로 시작된 우리사주 청약이 때 아닌 강요 논란을 휩싸였습니다. 이달 9일부터 청약을 시작한 뒤 직원 내부 게시판에는 성토가 계속됐습니다. 부서에서 우리사주 신청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승진하려면 드려야 되겠다고 말했다. 가입을 종용하는 면담을 했다 등입니다. 계속 이제 메일 보내고 분위기는 많이 조성을 해서 확실하고요. 일부 현장 같은 데서는 가입한 현황을 집계를 한다거나 녹취나 할 만큼 그렇게 리스크 지는 사람이 잘 없고요. 청약을 안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암시했다면 형법상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해악의 고지, 증거들이 나온다든지 진술이 녹취가 된다든지 한다면 그 개인에 대해서는 이제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KT 측은 청약이 직원 자산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라 직원을 대상으로 상세한 설명을 진행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KT 주가는 37,000원대로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노화의 역설을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용시설이나 기반은 더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바로 장애인들이 그렇죠. 장애 인구도 고령화되면서 이들이 갈 곳이 부족하지만 다니던 곳에서도 나이 들었다고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이들을 돌봐야 하는 건 더 늙어버린 부모들 뿐입니다. 심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5살인 유준성 씨는 콩나물 공장에 나와 또래와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이곳의 절반 가까이가 40대 이상의 중장년층. 하지만 60살이 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나와서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딴 데 이사 가서는 어떻게 뭐 하고 지내세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장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지적장애인의 사망 평균 연령은 56살까지로 늘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삶은 더 길어졌지만 이를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아직 막막합니다.
70대 홍봉열 씨는 하루 대부분을 50대 발달장애인 아들과 집에서 보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자신도 돌봄을 받을 나이지만 아들 역시 나이가 들면서 아픈 곳은 늘었고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우연찮게 복부 검사를 하다가 이상 징후를 발견했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암이다. 16년에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거를 내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죠. 종교가 없었다면 아마 무슨 사단을 나도 다 쓸 것 같아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동시에 필요하지만 기댈 곳은 평소 다니던 복지관뿐. 원하는 프로그램마저 없을 땐 집에 남겨집니다. 집에서 휴대폰 보고 그냥 게임하고 그것뿐이 없어요. 저는 텔레비 보고. 학교와 직장을 그만두는 40, 50대에는 사회에서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데 이용 기간과 연령에 제한을 두는 복지관도 많습니다. 저희가 나이 기준이 있거든요. 원래 기준이 20세부터 40세 나이 기준으로.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발달장애인들이 언젠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아예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이용시설이라든지 제도적 기반은 좀 줄어드는. 전체 발달장애인 중 30% 이상이 40대를 넘어섰고 이 중 4분의 1이 60대 이상이지만 국가는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등급받아서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있다면 희망이라도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희망조차도 없는 거죠.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으로 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은 미국에서 연방 대법원이 오히려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든 총기를 소유할 권리를 보장한 건데 판결은 6대3 진보와 보수 대법관 수 그대로 나왔죠. 바이든 대통령은 깊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휴대하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법을 위헌으로 결정한 겁니다. 연방 대법원은 총기 소유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2조를 근거로 내세우며 야외에서 정당 방위를 위한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6대3, 대법원 구성원의 보수와 진보 성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고 뉴욕 주지사는 최근 총격 사건처럼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That you have no forewarning, that someone can hide a weapon on them and go into our subways, go into our grocery stores like stores up in Buffalo, New York, where I'm from. 반면 미 의회에서는 총기 규제와 관련된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총기 문제로 미국 사회는 또다시 분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This is an absolute disgrace when we are seeing increased violence in America. I'm very happy for the ruling, but of course I have to read it first to see how far it goes. But as it is right now, I'm very happy. 이번 대법원 판결로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도 관련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그럴 경우 지나가는 사람 누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최근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이번엔 우리나라와 일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또 충돌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일본이 나토 회의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하자 미국이 중국은 거부권이 없다고 맞받아친 겁니다. 한마디로 네가 뭔데? 라고 한 거죠.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오는 29일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 인도 태평양 국가 정상도 참석합니다. 그러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북대서양의 지리적 범주가 아니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北约已经搞乱了欧洲，不要再搞乱亚太，搞乱世界。 미국 주도의 나토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의 협력에 경계심을 드러낸 겁니다.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거부권이 없다고 받아쳤습니다. China doesn't get a veto on what meetings the South Koreans attend and associate themselves with. 유럽이든 인도 태평양 지역이든 미국과 동맹국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나토의 다음 10년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개념이 추인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엔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배은 망덕한 조국이여 그대는 내 뼈를 갖지 못할 것이다. 고대 로마의 영웅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는 카르타고를 격파하는 혁혁한 공으로 불과 30세의 최연소 집정관, 37세에는 로마 최고 명예직인 감찰관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축제에 연루됐다는 모함을 받아 물러나고 얼마나 억울했던지 로마 영토 안에 묘지조차 두지 않겠다며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승리하고도 당내 분열의 중심에 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처지를 역사 속 인물인 그에 빗대 돌연 이 스키피오가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책임진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사소한 시비로 갈등하는 걸 보면 과연 로마 시대 통큰 리더십의 상징인 이 스키피오를 말할 자격이 있나 싶죠. 오늘 유출시킨 거가 본인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여태까지.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내 얘기를 내가 유출했다고? 언론에 나가서 얘기 제일 많이 하셨다고요. 나흘 전 이준석 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은 비공개로 논의된 사안이 언론에 자꾸 보도된다며 볼썽사나운 언쟁을 벌였고 둘 사이에 앉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의 마이크를 꺼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처음엔 개그인가 싶을 정도였죠. 충돌은 이틀 뒤에도 이어져 어따 대고 지적질이냐는 막말까지 나왔습니다. 당대표가 성접대와 관련된 논란으로 윤리위에 회부되고 당 혁신위원회, 최고위원 추천 등을 놓고도 사사건건 마찰. 이러고도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나 싶죠. 당 내에서도 이러니 야당과는 물어보나 마나합니다. 영화 곡성에 무엇이 중헌디라는 대사가 있죠. 집권 초기 국민의 기대를 동력으로 화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도 바쁜데 이전 투구, 이 구자가 개구자죠. 개라는 말은 빼죠. 진흙탕 싸움에 빠졌으니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 경찰 장악에만 몰두하는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엔 이런 기본을, 상식을 아는 이가 없는 건지 보는 국민은 답답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이런 여당 보셨나요? 였습니다. 기름값이 치솟으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5월 휘발유 경유 소비는 전달보다 무려 40%가 늘었거든요. 서울 교통량과 고속도로 통행량도 대폭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휴가철이니 기름 소비는 더 늘겠죠.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과 경부 고속도로를 잇는 한남동 고가차도 오후 이른 시간인데도 강남권으로 이동하는 차량들로 벌써부터 붐빕니다. 급등하는 기름값에 따라 이곳의 교통량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대였던 지난 1월 둘째 주 일평균 통행량은 6만여 대. 그런데 2,030원대로 치솟았던 4월과 2,100원까지 넘어선 6월에 일평균 교통량이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기름값 폭등에도 차량 운행은 전혀 줄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전에는 5만 원, 7만 원 넣었는데 지금 뭐 10만 원 넣어야지 그 정도 수준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사업을 하는 입장이라 가지고 차량 운행을 줄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지난달 휘발유, 경유 소비량은 2,482만여 배럴로 4월보다 무려 43%나 늘었습니다. 5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커지며 주유 수요가 몰린 데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7, 8월 휴가철엔 기름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름철 중에서도 특히 8월 달 같은 경우가 이제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8월 달에 그 수요가 연중 가장 높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정부는 유류세를 다음 달 법상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기름값 급등에도 오히려 통행량이 더 늘어나는 현실에 무용론도 제기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무척 빠른 겁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함락되기 직전인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다연장 로켓을 포함해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5,8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EU 가입을 신청한 지 넉 달 만에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후보국 지위를 얻었습니다. 통상 후보국 지위에 오르는 데만도 몇 년이 걸리는 것에 비하면 초고속입니다. This is a very defining moment and a very good day for Europe today. I warmly congratulate President Zelensky. 러시아 견제에다 우크라이나와 연대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결정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Отримали кандидатство. Це перемога. Чекали 120 днів і 30 років. 하지만 최종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리고 EU가 요구하는 개혁 조치 등을 이행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5,80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의 안보 지원 방침을 밝힌 지 일주일 만입니다. The United States announced another additional $450 million worth of security assistance to Ukraine as part of our commitment to help Ukraine defend its democracy.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완전 점령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외신은 러시아군이 연일 루안스크주 마지막 도시인 리스찬스크에 포격을 가하며 전투가 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 스포츠가 KBL에 가입해 정식으로 새 식구가 됐습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구단주 그리고 우승 청부자 김승기 감독이 만난 데이원은 3년차 때 우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감독이 구단주로 오며 화제를 모았던 데이원이 정식으로 프로농구 10번째 구단이 됐습니다. 2년 연속 팀을 챔피언 결정전에 올린 명장 김승기 감독의 지휘봉을 맡긴 데이원의 목표는 3년차 때인 2024-2025 시즌 우승. 올해 거 우승하겠습니다 했을 때 우승을 했고 1년, 2년, 3년째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제가 3년째 꼭 우승을 한다고. 대들보 이승현과 최정상급 가드 이대성이 이탈했지만 리그 최고의 슈터인 전성현이 빈자리를 채우며 한시름 놓았습니다. 당장 우승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김 감독은 올 시즌에는 성장에 주력하면서 우승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였던 이정현을 최고의 가드로 키워 우승을 노린다는 각오입니다. 최고의 가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제가 생각하는 농구가 맞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승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합류한 만큼 김승기 감독은 더 재밌는 농구로 보답하겠다며 팬들을 농구장으로 초대했습니다. 꼭 정말 재밌는 농구, 또 우승하는 팀을 꼭 만들겠습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이번 주말은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최고 60mm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내일은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우박이 내리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는 모레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경북 지역과 강원 동해안으로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는데요. 우선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1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이나 껑충 오르겠고요. 대구가 33도, 강릉은 3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소나기가 지나겠고 서해안을 포함한 해안가로는 내일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대부분 30도를 웃돌면서 덥겠고 낮 동안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이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